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전 지역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이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어려움을 여러 차례 국토부에 호소해왔는데요. 위축됐던 부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스며들지 기대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인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과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동별 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띄웠고 부산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완전히 해제됨으로 인해서 해운대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부산은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아파트 공급 과잉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역 경제 침체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 결정에 따라 8일 금요일부터 해제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선 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2년 보유 외 2년 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 2년 거주 요건은 없어집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출 기준도 완화됩니다.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한 대출 한도 비율은 70%, 금융부채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한도 비율은 60%까지 가능해집니다. 1주택 이상 가구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신규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조건도 사라집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산의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었고 또 미분양 물량도 있었는데 전면 해제됨에 따라서 일단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매수 수요는 조금은 심리는 회복되고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기대되지 않습니다만 완만한 상승 정도로 조금은 기지개를 펴는 그런 시장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부산 부동산 시장 회복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었던 만큼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거래의 흐름은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가정마다 김장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추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물론이고 상인과 소비자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배추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가을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줄어든 수확량 때문에 농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초가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들면서 배추 농사를 망친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통이 농구공만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작게 처진 거는 뿌리가 망가지고 속으로 골병드는 게 많아요. 그래 한 30% 정도는 올해 출하량이 줄고. 여기에 가을 장마와 잦은 태풍까지 불어닥치면서 고랭지 배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생산량이 줄다 보니 시장에 출하된 배추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배추 상품 한 포기는 5,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넘게 올랐고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값이 오르다 보니 김장 비용도 부담이 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울상입니다. 이게 비싸면 안 잡수시니까 이게 적당하게 1,000원에서 1,5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만 공평하게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싸면 안 먹잖아. 10포기 하던 분이 5개도 안 오거든.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30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농협과 미리 계약해 재배한 배추 4만 4천 톤을 김장이 집중되는 하순부터 시장에 공급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 8월 13일이었습니다. 부산 최초 지역화폐인 동구 이바구페이가 출시됐는데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모두 판매됐습니다. 지역화폐다 보니 침체된 지역경제에 그만큼 활력을 불어넣은 셈인데요. 출시 첫 해의 성적은 합격점이라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동구의 한 식당. 밀려든 손님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계산은 대부분 카드로 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역화폐 이바구페이입니다. 10% 인센티브도 받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착한 소비의 인기입니다. 동구 어디서나 쓸 수 있어서 사용하기도 너무 쉬워요. 4만 원 인센티브 더 주니까 44만 원으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부산 최초로 발행된 동구 지역화폐 이바구페이가 출시 80여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발행 규모만 25억 원으로 전액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된 겁니다. 지역 상인들은 지역화폐 발행 이후 매출 상승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도 좀 늘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낮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저녁에는 또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하시고 좀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당초 예상보다 좋은 반응에 동구청은 당장 5억 원의 추가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또 올해 판매 속도를 감안해 내년에는 100억 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인데 지역 경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억 규모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지금 편성해둔 상황인데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실하게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지역화폐가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으로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당초 계획이 잘 실현된 것으로 동구청은 분석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부산 최초의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의 호평 속에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부산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할 전망입니다. 사실 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일하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실제 노인 일자리는 용돈벌이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 일자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든데요. 100세 시대 부산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노인 인구는 58만여 명, 전체 부산 인구의 17.1%를 차지했습니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 속도라면 이 7대 특광역시 중 부산이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산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 42.4%로 절반도 미치지 못해 동남권 3개 시도에서 가장 낮고 반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삶의 질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이 부산의 노인 인구 고용률마저도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산의 노인 일자리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영남의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범어사 입구. 4-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범어사를 찾은 관광객들을 안내합니다. 문화 해설사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우리말 안내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에 이르는 관광 안내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부터 초등학교 사서 선생님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어르신들로 구성됐는데 무엇보다 은퇴 후 갈 곳이 있다는 데 기쁨을 느낍니다. 그 나이 들어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보람된 일을 하고 이러니까 좀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느껴보지 않았던 그 외국 사람 접촉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에게 좋은 그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대화를 통한 어떤 보람도 있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안내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정말 이래 많은 걸 알고 배우고 익히고 갑니다 할 때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이런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한 달 30시간을 일하면 27만 원을 받습니다. 부산 노인 일자리의 경우
크게 공익형과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양적으론 크게 확장된 모습입니다. 2016년 475억 원이던 부산의 노인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856억 원에서 올해 1,263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1,728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일자리 개수 역시 지난해 3만 4천여 개에서 올해 3만 8천 개로 4천여 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노인 고용률은 25.1%로 전국 평균 31.3%에 못 미치고 7대 특광역시 가운데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의 노인 일자리에 투여되는 예산과 개수에 비해 일자리 참여자의 욕구나 능력에 맞게 일자리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카페나 식당, 택배 등으로 일자리 유형이 단순화되어 있고 민간 기업에서 노인 고용을 꺼려 노인 고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봤더니 경비원과 생산직에 이어 전문직이 3위였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이 9군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모습인데 올해 시장형 사업단에 투입된 어르신은 6천여 명, 전국 평균 3천여 명에 비해 2배 정도 많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어떤 경쟁력이 없거나 또 수익성이 안 되는 이런 일자리를 저희들은 이제 자꾸 발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시장형 일자리 역시 한계가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금과 자체 수익으로 재료 구입과 인건비 등 모든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일부 수익이 나지 않은 시장형 사업의 경우 공공형보다 오히려 급여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무가 단순하고 일의 강도가 낮은 단순 공공 일자리로 노인들이 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가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수혜자이자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두 가지 법이 다 적용되면서 생기는 혼란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어떤 특별법이나 다른 예외 규정의 법령을 좀 제정을 해서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어른들은 근로자의 성격을 갖되 기존의 4대 보험과 좀 다른 어떤 보험을 한번 제정해서 적용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일반 기업에서도 노인들을 채용하기 쉬워요. 노인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용돈벌이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역량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을이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에도 지금 단풍이 장관인데요. 도심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수양버들처럼 하늘거리고 새빨간 잎사귀들이 양탄자처럼 깔렸습니다. 플라타너스 길은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짙은 녹음을 자랑하던 부산시민공원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빨강보다 더 붉게 물들고 샛노란 단풍들이 수놓으면서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드넓은 잔디광장에는 엄마와 함께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도심과 어울린 가을 풍경을 찾은 시민들은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온 느낌입니다. 센트럴파크 있는데 그것 같은 느낌이. 도심에서 가을 풍경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가을 정취를 즐기는 노 부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과 즐거웠던 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황혼이 된 부부의 이야기는 자녀, 그리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자녀들 얘기하고 그런 얘기 주로 자녀 이야기.
이생살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생살이고 너무도 산이고 구이고 12곡이고. 일상에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 잠시지만 공원에서 여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 가을을 찾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네요. 하늘도 너무 진짜 가을 하늘. 단풍도 들고 진짜 가을이구나.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나도 모르게 벌써.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든 공원. 삭막한 도심을 가을 정취로 물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주만의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도 등록돼 있는데요. 제주에만 있진 않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영도와 기장 등 부산 지역에서 해녀 9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20-30년 뒤면 해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영도의 해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전시관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을 떠나 육지로 나온 제주 해녀들의 첫 정착지 영도. 영도 해녀의 역사는 약 100여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녀의 수는 줄고 현재 영도에서 조업을 하는 해녀는 60여 명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헌 분들을 생각하면 100년이 더 됐어. 우리가 3대째. 우리가 3대. 이때 이제 다 돌아가시고 우리 2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끝나면은 한 10년 할 사람들이 있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영도의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해녀들의 조업장인 중리 앞바다에 3층 규모로 문을 연 영도 해녀 문화 전시관. 제주도 최초의 출양 해녀가 우리 영도로 기착하게 된 그런 배경, 역사, 그리고 해녀분들의 생활상을 담은 다양한 사진이라든지 영상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시해 두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더해 물질을 하던 해녀들이 참았던 숨을 내뿜는 숨비 소리를 듣고 VR로 물질을 체험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해녀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지도 묻고 해삼도 묻고 새로운 거 구경하니까 재밌고 뭐 신기하고 그렇네요. 특히 전시관 1층, 기존에 무허가 영업을 해왔던 해녀들의 영업장으로 운영돼 영도 앞바다에서 따온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영도의 해녀 문화는 해양관광 콘텐츠로서도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제주 해녀 문화를 영도에 재현하고 해양문화 관광벨트의 또 하나의 거점으로서 많은 관광에게 해녀 문화를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해양 문화를 즐기는 한 곳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물질. 모진 세월을 견뎌온 해녀들의 삶은 이제 지역의 소중한 문화이자 역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괴롭고 막 슬프고 참고 하다가 보니까 행복이 와서 오늘날이 즐거운 날이 왔다고 생각이 돼.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김해 신공항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은 올해 안에 총리실 검증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울경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재검증에 대한 기대감 높았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울경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69.3%의 시민들이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매우 기대된다 33.7%, 기대되는 편이다 35.6%로 대다수의 부울경 시민들이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40대의 76.3%가 관문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지난 6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후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성 검증을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데 63.4%가 공감했습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은 겁니다.
적정성 검증 범위는 균형 발전과 경제적 가치 등 정책적 사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 공항 건설 운용과 관련한 기술적 사안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26%로 부울경 시민들은 기술적 측면을 넘어 공항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함께 발표됐는데 대구 경북 주민 70% 이상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눈길을 끕니다. 부산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동남권 관문공항을 동시에 추진해 PK와 TK 간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재검증을 위한 본격 대비에 나섰습니다. 또 박동석 인재개발원장을 신공항본부 본부장으로 발탁해 교체하는 등 국무총리실에서 올해 말까지는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비싼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와 부산 시민 공공성 확보 방안 등 22가지 의제를 부산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의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산시민운동 단체연대는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계획과 개발, 청년, 지역경제 등 8개 분야에 걸쳐 22가지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미세먼지 감축, 지역화폐 등도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시민연대는 8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이 의제를 전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실히 다뤄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는 14일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부산 지역 수험생은 모두 3만 9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3천여 명이 줄었으며 이번 수능 시험은 부산 지역 59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하루 전날인 13일 오전 10시에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를 받은 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 영역과 과목이 자신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시청사 안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도서관 이름을 공모합니다. 시청 1층 로비에 책 3만 권 규모로 조성되는 도서관은 국내 최고 높이의 벽면서가 형태로 건립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명칭을 접수합니다. 새 도서관 명칭 공모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며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10년간 부산 지역 사업체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최근 10년간 부산 산업구조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부산의 산업체는 28만 6천 개로 10년 전보다 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사업체는 23% 늘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사업체 종사자는 142만여 명으로 23%가 증가했지만 전국 수준인 35%에는 못 미쳤습니다. 부산 지역의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부산의 미임금 근로자는 모두 40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6%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비임금 근로자는 686만 명에서 679만 명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계청은 퇴직과 실직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대입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교육부가 정시비중 확대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정시 확대 방안이 부산 지역 대학과 학생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무 교육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일명 학종이 각종 고교 설화 등 편법을 유발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교육부가 각종 실태를 좀 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학종 전반에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11월 5일에 그 13개 대학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그 특정한 고교 유형을 우대하는 서류 평가 시스템과 그다음 짧은 서류 평가 시간으로 좀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원자 합격자 내신 등급을 보았을 때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합격률이 일반고가 9.1%인 반면에 과학고라든지 영재학교는 26.1%,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13.7%, 자사고가 10.2%로 특정 학교가 굉장히 높게 합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특히 그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라든지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 고등학교에 좀 유리하게 학종이 작용하는 시스템을 포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2020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수능이 꽤 중요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현행 입시 제도는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행 입시 제도는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시, 그다음에 정시, 그다음에 편입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학종, 학생부 종합이니 내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별 전형, 그 외에 이제 실기고사를 치는 특기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종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사가 학생의 추천서를 대학에 써주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수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해서 이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뭐냐면은 평가 시스템에서 가지고 서류 평가 시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특히 부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 평가 시간이 최소 8.6분, 최대가 21.3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학생을 뽑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생활기록부, 일명 생기부에 들어간 내용으로 교과 성적, 그다음에 출결 사항, 그다음에 상 받은 내역, 봉사활동 내역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학생이 독서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특기를 가졌는지, 성격이 어떤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해서 아마 이제 좀 약간 문제 제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해서 고교 3년 동안에 내심을 중점으로 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고등학교마다 실력이 사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뭐 외고라든지 특목고하고 지방의 일반고 학생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대다수 상위권 대학들은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특목고 학생들이 뭐 공부 잘하는 시골 학교의 1등 아이들보다 뭐 뛰어나다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신 비리 사건 등 학종과 관련된 문제점은 오전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면서 부산대에서도 이 미성년 자녀를 둔 논문 공저자로 좀 끼워 넣은 대학 교수가 적발되면서 학종에 대한 불신이 조금 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산대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경상대 교수들이 미성년자 자기 자녀를 논문 공저자를 끼워 넣는다라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분노를 하고 어떤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입학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래서 부산대, 경상대 등 15개 대학에서 특별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254건을 확인하였고요. 예. 이 가운데 15건을 연구 부정행위로 지금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산대학교 앞에서 A 교수는 2012년 고교 3학년인 자녀를 공저자로 해서 논문을 출간했고요. 그래서 네. A 교수의 자녀는 이듬해 해외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경상대 교수도 출판한 논문에 고교 3학년 자제를 공저자로 기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국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특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렇게 입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드시 적절한 조치와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넣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54건이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정시 확대 방침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굉장히 반응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도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부산 지역 반응은 좀 어떤가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산시 교육청도 그렇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시 지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산의 자료를 보면은 대학 입시 자료를 보면 그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과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90대 10% 정도로 수시 파악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공교육의 항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생각을 했을 때 학종의 많은 문제들, 특히 엄마 아빠 찬스, 그다음에 어떤 논문 등재, 자녀 등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활발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토의 토론 수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자기 적성에 맞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교가 웃음꽃도 키고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은 학교가 학원처럼 문제풀이 암기위주로 돼가지고 아이들이 서로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입시에 모든 것을 몰두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님도 이렇게 정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수능 중심의 어떤 정시를 확대한다면 또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면서 정답 찍는 기술을 익히는데 학교가 급급하게 된다. 따라서 수시 전형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하는 제기하는 여론을 좀 의식해서 정시 확대를 하는 대입제도 개편은 부정적이다라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 위주로 가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의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교육 과정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좀 하고 있는 편인가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입의 공정성, 객관성이 투명성이 강화가 안 되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교육비 절감이 안 되겠냐. 아무래도 이제 학종을 대비하면 학교별 대입 제도를 대비하다 보면은 사교육비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특히 이제 EBS라든지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가지고 사교육비가 좀 절감이 안 되겠냐. 그다음에 내신에 실패해도 수능이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수생 등 또 패자 부활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비가 줄지 않겠냐는 의견에는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시 확대가 되면 지방대생들이 좀 더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정시가 확대가 되면은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보면은 지방 학생이 수능에서 절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서울대만 봐도
정시의 신입생 70%가 서울이나 경기도 출신입니다. 네. 이번에 11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영국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수능 정시 신입생 70%가 서울 경기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서울 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 비율도 전국 고교 졸업생 수의 17%인에 비해서 정시 수능 신입생은 42.8%, 수시 학종은 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시 수능이 굉장히 이제 한 2.5배, 서울의 경우에는요. 네. 경기는 1.1배가 특히 서울대 정시 수능을 통해서 입학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방 학생이 수능이 불리하게 된다라는 것은 나머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제외한 15개 시도의 고교 졸업생 비율을 봐도 이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7개 광역시의 고교 졸업생 비율이 26.4%인데 비해 정시 수능 신입생은 14.7% 0.6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제외한 8개 또 지역의 경우 고교 졸업생 비율이 31.2%, 다음에 서울대 정시 수능 신입생은 15.3% 0.5배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정시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방 학생들의 특히 서울대 입학 기회를 늘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정시 확대는 지방에 있는 대학의 신입생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지방대 같은 경우는 신입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많은 지방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모집 못해서 그렇죠. 폐교의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정시가 늘어날수록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을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시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지방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보다 수도권 정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대학의 신입생 유치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방대학 중에서도 부산을 보면은 부산대학교만 2021년도에 정시 모집 비율이 정부 공고한 30%를 넘어선 32.5%고요. 네. 부경대는 28.6%, 한국해양대 24.9%를 모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립대학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동아대 정시 비율은 17%, 동의대는 16.7%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2020년도까지 정시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고교 교육 지원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면은 지방의 사립대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학력 인구 감소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가 심각한 타격과 존립의 위기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부산에서는 동부산대가 잦은 폐교를 맞습니다. 하면서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신 지방대학 위기론 이런 것들이 좀 더 불거졌거든요. 현재 부산 지역 대학들의 상황은 좀 어떤 편인가요? 신입생 유치가 굉장히 쉽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해서 보면 현재 부산 지역의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14개교, 그다음에 전문대학 9개로 총 2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다음으로 이제 대학생과 대학이 많은 편인데 지금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8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상위 64%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에 부산 지역에는 16개 곳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물론 자율개선대학이 포함이 되면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정부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36%로 들어가는 재정 지원 대학에 들어가면은 특히 역량 강화 대학에 포함되면 한국해양대학교, 동서대, 인제대, 대동대, 부산경상대 같은 경우는 지원에 대해서 3년 동안 10% 정원 감축을 권고받고 있고요. 네.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이번에 동부산 대학교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경우는 정원 35% 감축을 권고받고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장학금, 학자금 일체를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를 문 닫아라는 거하고 똑같게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서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교육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결국은 공정성이 중요한 거는 모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 결국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서열화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공정성 확보를 하기에 대해서 현재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학종의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형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해마다 어떻게 하면은 대학에 가기에 대해서 정보를 모집하는 데서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데 대해서 나오는 사교육비 지출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옛날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금수저, 예. 흑수저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왜 부의 대물림, 학벌의 대물림이라고 할까요? 좀 소위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학종으로 해서 좀 명문대학교를 가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 들어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입시 제도가 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종의 어떤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은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뭐 이번에 그 어떤 특정 외고에서 탭스와 같은 영어 공인 점수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되는데 학교 성적에 반영이 되게끔 끼워 넣기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 논문 가 같은 것을 이제 공저자로 하는 것 같은 것들은 좀 제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미래 인재에 대한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풀이식의 어떤 정시를 확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저수독적 합격이 학종이 수능보다 높다라는 그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대라든지 농어촌 내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학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에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보고요. 정시에 대한 특히 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있어 가지고 학종의 어떤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개선하되 그렇다고 정시를 급격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그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대학교, 여러 교육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학종의 문제점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시 확대로 인해서 아이들의 또 다른 기회의 창을 닫아서는 안 되겠죠. 창의성, 자발성을 죽이는 교육은 학교 교육의 붕괴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재수생을 포함한 수험생들께 힘이 되는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정말 고생 많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수능은 모든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능생들 화이팅입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의 창이 돌아가는 그런 입시 제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